지난 시간에 직권의 변화와 다양성 이래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끝났었죠.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마무리 짓고 오늘은 암기사항 정리해 줄 겁니다. 일단 변동대가 뭐라 그랬어? 화산, 지진 이런 게 많이 일어나면 변동대라 그랬죠? 변동대의 반대말 뭐라고 가르쳐줬어? 우리 지난 시간에 판 배웠지? 판 내가 쭉 정리해줬잖아. 판이 지구상에 한 10몇 개 있다 그랬지? 그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선이 그 경계선 따라서 변동대가 있다고. 그럼 판의 중앙 부분은 여기는 화산과 지진이 거의 없는 순상지라고 했었어요. 뭐라 그랬다고? 순상지. 화산 많으면 화산대, 지진 많으면 지진대. 근데 일반적으로 화산대와 지진대는 겹치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화산이 있으면 지진은 무조건 있어요. 지진이 있다고 화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로 겹친다. 우리 책 보면은 여기 한태평양 조산대, 화산대와 지진대가 겹쳐있죠? 근데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지진은 있는데 화산은 없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여기 뭐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 있고, 일본 해구 있고, 마리아나 해구 있고, 칠레 해구 있고, 산 안드레아스 단층 있고,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고, 한 10개 정도 외우셔야 돼요. 오늘 조금 이따 그거 가지고 수업할 거니까. 그리고 나 지난 시간에 수업해놓고 깜빡 이거야. 너네 진원과 진앙 구분할 줄 알아요? 오마이갓. 어제도 진도 어디서 3.3짜리 지진 났다고 그러던데? 뭐 약하니까 느끼지도 못하겠지만 진원과 진앙의 차이. 진원은 지진이 일어난 장소를 뜻합니다. 즉 땅속 어딘가에. 진원은 땅속 어딘가고 그거를 그대로 수직으로 올려서 지표면으로 올리잖아? 그럼 그게 진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진원과 진앙 정도는 구분하세요. 진앙은 어디 있는 거야? 땅 속에 있는 거고 진앙은 지표면입니다. 이 정도 단어는 구분할 줄 아셔야지. 판 구조론 할 때 우리 판의 구조 두께는 약 100km고 암석권이라고도 부른다. 오케이? 그리고 그 밑에는 연약권 있는데 연약권만 두께가 한 300km쯤 돼요. 오케이? 부분 용융돼 있어서 유동성을 갖는 고체다. 실제 대류하는 게 이 연약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판은 대륙판 있고 해양판 있는데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부딪히면 해양판이 미끄러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밀도 큰 게 밑으로 가라앉아야지. 두께는 약 100km쯤 되지만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더 두껍고 판의 개수는 약 10여 개쯤 있다. 그래서 지구상의 이 판들이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게 만나는 것이 조산대가 되는 거야. 변동대가 되고. 근데 판과 판이 부딪힐 수도 있겠지. 갈라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비벼질 수도 있겠지. 요 판과 판이 만나는 그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에 따라서 오늘 배우게 될 이 판의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여기 판 이름을 다 외울 필요 없지만 몇 개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내용. 판의 경계와 지각변동. 판 경계의 종류. 판 경계의 종류는 딱 3가지로 구분합니다. 너희들 배우기로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3가지로 배워요. 뭐뭐 배운다고? 발산형 경계라는 게 있고 얘들아 내가 글씨 엄청 못 쓰니까 이해를 해줘. 그리고 수렴형이 있어요. 그리고 보존형 경계 있어요. 발산형이라는 얘기는 좌우로
판과 판이 이렇게 좌우로 갈라진다라는 소리야. 발산이라는 게 퍼진다라는 뜻이거든. 나중에 이제 수학에서도 배워요. 발산과 수렴이라는 거. 수렴은 모인다라는 소리고 발산은 퍼진다라는 소리야. 발산형 경계는 멘틀이 대류를 한다 그랬지. 멘틀 대류할 때 이렇게 올라오는 영역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럼 잘 보면 멘틀이 올라오는 쪽에 발산형 경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렴형 경계는 멘틀이 하강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수렴은 판과 판이 만나요. 오케이? 그런데 얘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조금 자르고 이거를 다시 두 개로 하면 충돌형과 섭입형으로 나눕니다. 보존형 경계는 보통 어디 옆에 있냐면 이 발산형 경계 옆으로 작용해요. 근데 멘틀이 상승하고 하강하고 이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발산형 경계의 얘가 대표적인 게 해령입니다. 누구라고? 바닷속에 있으면 해령이라 그래요. 바닷속에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육지에 있으면 열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해령의 특징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해저 산맥이라고 배웠을 거거든? 산맥이 두 줄로 발달합니다. 여기도 그림 잘 보면 산맥이 두 줄로 발달을 해요. 왜냐면 멘틀이 올라와서 좌우로 갈라지다 보니까 요쪽에 산맥이 두 줄로 나란하게 발달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V자에 열곡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령을 표시할 때는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짜리로 표시를 해줘요. 산맥이 두 줄로 발달하는 경우 아니면 두꺼운 줄 하나로 표시를 해줘요. 해령과 열곡이 있고요. 수렴형 경계하고 충돌형 경계에 있는데 충돌형 경계에서는 대규모 습곡산맥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섭입형에서는 보통 해구와 그리고 열도가 발달을 합니다. 열도는 섬이 줄 서 있는 걸 뜻해요. 섬 여러 개가 한 줄로 쭉 발달하는 걸 열도라고 합니다. 미안한데 뒤쪽 페이지에 보면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 넘어가다 보면 정리가 돼 있어요. 한번 써봐야지. 그래야 잘 외워지지. 뭐 그렇다고 연필을 내팽개치고 그래. 보존형 경계는 변환단층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변환단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먼저 쭉 정리해놓고 제 그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면은 발산형 경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 한마디로 해령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거는 바닷속에 있는 거고요. 육지에 있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가장 발산형 경계의 가장 대표 주자입니다. 이 세 군데 정도 위치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충돌형 경계의 가장 대표 주자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섭입형은 한쪽이 미끄러져 들어가고 한쪽은 접히거든요. 근데 이 접히는 쪽에서 여기 화산이 막 줄을 서서 터져요. 쭉 줄 서서. 섬이 줄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연결도 되겠지. 이게 일본이야. 그런 섬들을 열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상열도. 뭐라고? 정확하게는 열도가 호상열도라는 거예요. 화산들이 쭉 줄 서서 연결된 거. 정확하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얘가 일본 열도. 그리고 태평양 북쪽에 있는 알류산 열도. 열도 중에서는 해구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일본 해구, 칠레 해구,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라고 하는 마리아나 해구, 요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형 경계의 가장 대표적인 거, 보존형 경계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 LA하고 미국의 LA하고 샌프란시스코 거기를 가로지르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북쪽에 있고 LA는 이쪽에 있는데 이게 접근을 해요. 1년에 한 5cm에서 10cm 정도 접근을 해요. 그 사이를. 그래서 몇천만 년 지나면 두 도시가 합쳐질 거래. 물론 그때까지 인간이 살아있을 수는 없겠지. 그래서 미국의 LA는 딱 단층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 재난 영화 보면 맨날 그 땅 쪽쪽 갈라져서 바다 쪽으로 가라앉는 미국 도시가 맨날 그 LA가 그래서 그런 거야. 바로 어떻게 도시를 세워놓고 보니까 거기에 딱 단층 위에다가 세워놓은 거야. 그때는 몰랐겠지? 근데 지금 보니까 아이고 참 거지 같은 위치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요거 히말라야 산맥한테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적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다가 뭐 굳이 더하면 로키 산맥. 로키 산맥은 시험 잘 안 나. 요 정도? 10개 정도? 요 정도 딱 외우면 웬만한 지역은 다 암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화산과 지진이 어떤 형태로 많이 일어나느냐? 발산형 경계에서는 화산, 지진 둘 다 일어나요. 화산 있고요. 지진이 있는데 천발 지진 위주입니다. 아주 깊숙한 곳에는 별로 안 일어나요. 근데 천발도 일어나긴 하는데 신발 지진도 일어나는데 천발 위주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충돌형 경계에서는 화산은 거의 없습니다. 뭐는 거의 없다? 지진만 좀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화산 터졌다는 얘기는 없어. 지진은 은근 자주 생기는데 아직도 1년에 몇 cm씩 키 큰다. 히말라야 산맥은. 근데 지진은 있는데 여기도 천발 위주지만 중발이나 신발 지진도 가끔 있긴 있어요. 얘네들은. 그런데 섭입형은 종합선물 세트야. 일본 딱 생각하면 돼. 뭘 생각하면 된다고? 화산과 지진이 아주 골고루 다 일어나요. 화산, 수시로. 천발, 중발, 신발, 천발부터 신발까지 아주 골고루 다 일어나요. 일본에서 진도 3 정도는 지진도 아니라며. 우리에서 뭐 전국 규모가 있지 경보 떨어지고 난리 나는데 일본은 3 정도면 뭐. 보존형 경계 화산 없습니다. 보존형 경계 오로지 천발. 천발 지진만 일어납니다. 사실 피해가 천발 지진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천발 깊숙한 곳이 아니라 지표 근처에서 진원이 있는 거거든. 진원 깊이가 깊지 않아. 그러니까 지표면까지 거리가 가깝지. 그러니까 강한 진동이 올 가능성이 큰 거야. 자, 그러면 발산형 경계부터
그거를 하기 전에 자 멘틀 대류에서 발산형 경계, 멘틀 하강에서 수렴형 경계,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변환단층 얘기 살짝 하면 보통 해령이 몇 줄로 발달한다고요? 두 줄로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여기에 단층이 딱 생겨서 원래 이렇게 갔어야 할 해령이 이렇게 이상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존형 경계는 변환 단층은 해령의 수직한 방향으로 많이 발생을 해요. 어디에 많다고? 변환 단층은 해령의 직각 방향 여기에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대서양 중앙해령 보면은 가로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줄거는 것들이 있거든. 그게 짧지만 다 변환 단층이에요. 짧게. 여기서 여기만 변환 단층입니다. 여기만 변환 단층이에요. 여기만. 변환 단층은 단층에서 판의 이동 방향이 반대여야 합니다. 판의 이동 방향이 어때야 된다고? 반대. 해령이니까 얘 판은 이쪽으로 가고 요 판은 이쪽으로 가고 요 판은 이쪽으로 가고 요 판은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 영역을 보면은 얘 이쪽으로 가고요. 여기서도 쭉 가다 보면 여기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단층은 있지만 지진이 별로 안 생겨요. 판 이동 방향이 같으니까. 근데 요 영역은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판이 비벼지겠지. 상대 속도가 어때? 여기나 여기보다 상대 속도가 빠르겠지. 그래서 지진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 여기만 변환 단층입니다. 여기는 그냥 단층일 뿐 판의 이동 방향이 같아서 변환 단층이라고 안 해요. 여기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오케이? 판의 이동 방향이 완전 어느 부분? 반대인 부분이에요. 오케이? 요 사이만 뭐라고 불러? 변환 단층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서는 요런 그림 하나 딱 주고 자 변환 단층 위치가 어디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 변환 단층 위치 찾을 수 있겠어요? 이거 한 번 보면 외우는 거지 이거는. 찾을 수 있겠지? 아니 여기서 변환 단층을 그럼 어떻게 더 설명을 해? 변환 단층은 어디만? 해령과 해령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단층이 있는데 요 부분만 변환 단층이라고 한다. 여기나 여기는 그냥 단층이다. 오케이? 요거만 뭐라고? 변환 단층이다. 오케이? 여기는 해령이야. 발산형 경계. 여기도 해령 발산형 경계. 요거만 변환 단층이야. 변환 단층의 특징은 판의 이동 방향이 반대다. 이제 찾을 수 있겠어?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사실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을 얘기한 게 발산형은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야. 즉 멘틀이 상승을 했지. 그래서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진다고? 대류판은 안 만들어져. 너네 대류판 만들어지는 거 안 배워요? 고2가도 안 배워요? 발산형 경계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여기서는 판이 소멸해요. 발산형에서 판이 만들어지고 수렴형에서는 판이 소멸을 해요. 근데 보존형은 이름이 왜 보존형이야?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돼서 보존형이에요. 왜 세 가지로 구분하는 줄 알겠어? 만들어지고 소멸하고. 근데 얘는 경계는 경계인데 둘 다 아니야. 세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야. 너네 대륙판은 안 만들어진다 그랬어. 너네 대륙판 만들어진 거 따로 안 배워. 그러니까 여기 동아프리카 열고 육지에서 쫙 좌우로 갈라도 만들어지는 판은 누구야? 육지 아프리카를 좌우로 갈릴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을 좌우로 갈릴 거야. 육지에서 갈라져. 그럼 만들어지는 판은 뭐야?
무슨 판? 대륙판 만들어줘? 해양판 만들어줘? 해양판. 대륙판 아니야. 대륙판은 그냥 갈라질 뿐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프리카 열국대가 계속 갈라진다 그랬지. 나중에 여기 바다가 될 거야. 어디처럼? 홍해처럼 길쭉한 바다가 만들어질 거야. 홍해도 지금 점점 넓어지고 있어. 1년에 몇 센치씩. 우리 죽을 때쯤 되면 몇 미터 더 멀어져 있을 거야. 구분할 수 있을래나? 파도 때문에? 발산형 경계. 자,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된다. 뭐가 만들어진다고? 발산형은 해양 미안. 판이 아니라 지각인데. 아이씨. 판이라 그랬다. 근데 무슨 소멸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근데 그거 구분 안 해도 돼. 지각하고 판은 구분 안 해도 돼. 오케이? 여기서 생성된 소멸 되는 거야. 해양 지각이 만들어져요. 해양 지각이. 나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갈수록 나이가 어떻게 될까?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져요. 여기 막 만들어졌지? 이거 멀은 거예요. 여기서 갔을 거 아니야. 1년에 몇 센치씩.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져요. 또 하나, 해령에서 멀어지면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왜? 바닷속에 뭔가 계속 침전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퇴적물의 두께가 얇고 이쪽으로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이렇게 다지. 화산활동 천발지진 다 써준 거죠? 예, 해령, 열곡, 열곡대. 해령, 해저 산맥이야. 보통 해령은 주변은 수심이 4km, 5km 이래. 4,000m, 5,000m. 근데 해령은 2, 3,000m로 수심이 얕아져요. 왜? 산맥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산맥이 이렇게 올라서 두 줄로 이렇게 V자 해서 발달을 하니까 수심이 다른 데보다 거의 한 2,000m짜리 산맥이 발달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가운데 뭐가 있다? V자 열곡이 발달한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열곡대 이러면 육지에 있을 때 바닷속에 하는 걸 얘기한다. 그 밑에 그림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있죠. 멘틀의 상승부. 뭐라고? 멘틀 대류의 상승부. 주변보다 수심이 좀 얕아진다 그랬고 중심에 V자 열곡이 발달한다 그러고 멀어짐에 따라 또 새로운 해양지가 형성되고 나이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왜 없냐? 왜 없을까? 나이가 많아진다는. 근데 이건 바닷속에 있으니까 대서양, 중앙양 해령, 동태평양 해령. 육지에 있는 거 열곡대가 발달한다. 똑같아. 다만 얘는 육지에 있을 뿐. 오케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동아프리카 열곡대. 세 개 딱 나왔죠. 다 화산과 천발 지진 위주. 근데 신발 지진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야? 대부분 천발 지진이라는 얘기지. 왜냐면 멘틀이 올라오다 보니까 위쪽에 위주로 지진이 발생을 해요. 외울 것 더럽게 많죠? 이제 요거 한 줄 했어요. 여기는 혹시 2학년 때 지구과학 선택하겠다. 손! 또 너야? 너도? 내가 생물하고 지구과학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화학도 할 수 있고 물리는 안 한 지 한 10년 돼가지고 물리는 좀 해주기가 좀 그래.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자신감이 좀 떨어졌네. 근데 지구과학 할 사람 2학년 때 그대로 나와. 그대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아마 중간 1학기 기말고사 때 절반입니다. 절반이 요거예요. 요거.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1학년 때 잘해놓으면 지구과학 하는 사람들은 2학년 때 시험 한 번 정도는 날로 먹고 지나간다는 얘기야. 자, 수렴형 경계. 수렴형은 섭입과 충돌형으로 나뉜다. 자, 섭입형은 자, 요거부터 이제 암기. 섭입형은 충돌형부터 미안. 충돌형은 대륙판끼리 부딪힐 때야. 뭐 할 때? 대륙판끼리. 그래서 밑에 그림하고 같이 보면 야, 충돌형 어디다 있냐? 여기 있다. 이게 충돌형이야. 이 그림.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때
그러다 보니까 대륙판은 밀도가 작으니까 잘 안 가라앉으려고 들거든. 그러니까 지네끼리 만나서 찌그러들어. 지네끼리 만나서 찌그러들면서 이 부분에 대규모 습곡산맥이 발생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오케이? 그런데 서비평의 종류가 두 종류야. 여기서 보면은 어디냐? 서비평이 두 종류로 나뉘죠.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가 있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 이 위에 게 해양판끼리 만나는데 해양판끼리도 밀도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거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섭입해서 미끄러져 들어가. 이때 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요 영역을 베니오프데라 그래. 이게 베니오프데라. 그러다 보니까 판과 판의 경계가 여기라고 보거든. 지도에서 보면은 판과 판의 경계를 여기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땅속으로 이렇게 가. 그래서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천발 지진이 되는 거고 이 안쪽에 들어가서 발생하면 신발 지진이 되는 거야. 섭입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지표면에서 가까워서 천발 지진, 이쪽은 깊게 들어갔으니까 신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건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 해양 지각이 미끄러져 들어가다 보면은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몇백 킬로 들어가다 보면 여기 있던 물 때문에 섭입해 들어가는 이 해양판이 섭입해 들어가는 물 때문에 여기 대륙판 하부 있지? 여기가 녹아버려요. 물 있으면 녹는 점이 낮아져요. 나중에 배울 거야. 하여튼 섭입되면 녹아요. 해양판이 녹는 게 아니야. 오케이? 대륙판 일부가 녹아요. 그러면 녹으면 액체가 되고 액체가 되면 부피가 고체보다 팽창을 해. 부피가 팽창하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을 해. 즉 베니오프데 그 경계면 하부 어딘가에서 마그마가 발생해서 마그마가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 경계 면이지. 면을 따라 화산이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섬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화산섬이. 일본 어디더라? 일본 북쪽 어딘가는 저기 원래 바다였는데 지금 높이 몇백 미터짜리 섬이 하나 생겼어요. 최근 30년 만에 화산이 터져서. 화산 터지면 마그마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섬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일본은 영토가 넓어져. 가라앉는 게 빠를래나? 이렇게 섬들이 쭉 줄 서 있는 걸 호상열도라 그래. 호상열도는 어디 쪽에 생기는 거야? 대륙판에 생겨? 해양판에 생겨? 어느 쪽에 생겨? 호상열도는? 대륙판 쪽에 호상열도가 생깁니다. 이쪽이 해양판, 이쪽이 얘는 해양판이지. 근데 대륙판, 해양판이 충돌할 때도 호상열도가 생겨요. 오케이? 일본이 호상열도야. 동해바다는 따지면 어디에 있는 거? 대륙판 위에 있는 거야, 동해바다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호상열도가 밀도가 작은 쪽. 그리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할 때 여기는 습곡산맥이 발달할 수도 있지만 호상열도가 발달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호상열도가 발달한 거는 일본이야. 여기선 일본 해구가 안 써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가 요 뒤에가 바다로 잠기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면 그건 일본이 돼요. 일본 열도. 그런데 요렇게 된 거는 남아메리카, 칠레, 여기가 그 칠레 그쪽이야. 안데스 산맥. 내가 여기 안데스 산맥 안 적었지? 아씨, 여기 안데스 산맥 좀 어쩐지 하나 빠졌더라. 여기 안데스 산맥이 들어가. 근데 우리의 방파제 일본 있죠? 일본도 요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로 나와. 요건 뒤에 그림이 따로 하나 더 나오니까 그때 또 추가로 설명할게요. 오케이? 서비평에서 특징 호상열도. 오케이? 해양판끼리 만들어지면 호상열도가 생길 수 있는데 호상열도는 해양판끼리에서도 만들어지고 해양판과 대륙판끼리 만들어져도 호상열도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대륙판, 해양판이 만들어지면 대륙판 쪽에는 스콕산맥이 생길 수 있다. 그게 안데스 산맥,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이다. 칠레하고 그 브라질 쪽 갈라주는 그 산맥. 그리고 서비평에선 해구가 발생한다. 뭐가 발생한다? 해구. 특히 여기서는 안류산 해구라고만 얘기했는데 이건 태평양 북쪽에 있는 해구고, 해양판과 해양판끼리 만나서 가장 깊은 해구를 만든 게 누구? 어디 있냐? 마리아나 해구. 여기에 마리아나 해구가 있어요. 말레이시아과 앞바다에. 그냥 하나하나 외우는 수밖에 없어. 해양판과 해양판의 충돌. 아, 호상열도 생길 수 있고 해구 생길 수 있구나. 대표적인 예는 마리아나 해구, 알류산 해구, 알류산 열도. 이거는.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 쪽 섬나라들 있지? 그게 요 호상 열도에 해당이 돼. 아래쪽 거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구나. 그럼 아, 해구가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여기도 일본 해구, 일본 열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구나. 여기에 해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은 화산과 지진은 종합 선물 세트다. 서비평은 화산과 지진이 어떻다? 종류별로 다 활발하게 일어나.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야. 여기 일본 여행 가본 사람 지진 없었어? 운이 좋았네. 요즘 제주도보다 일본 더 간다 그러던데. 제주도 하도 물가가 비싸져가지고. 이때 누가 소멸하냐? 해양판이 섭입되면서 소멸하는 거야. 여기서는 해양판을 하고 나왔지. 해양 지각이 뭐 소멸한다. 여기서 판이 소멸한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지각이 생성된다. 사실 디테일이 좀 달라요. 지각이 생성, 판이 소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굳이 그것까지 구분하는 문제는 별로. 충돌형에서는 화산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천발 지진 위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존형 경계. 아까 보존형 경계가 어딘지 얘기했죠? 요 그림. 여기만 변환단층이다. 판이 어긋나는 곳. 판의 이동 방향이 반대여야 한다. 니네 마그마하고 용암의 차이는 아니?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 둘 다 바위가 녹아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진짜 마그마하고 용암 참 몰라요? 땅속에 있으면 마그마고 밖에 나오면 용암입니다. 마그마 나오면 용암입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어떤 차이냐? 이 위치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데 마그마에는 기체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밖에 나오면 압력이 제거되죠. 콜라 뚜껑 열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많은 기체가 빠져나갔으면, 기체가 많으면 마그마, 기체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용암이 됩니다. 이때 화산이 터지면서 엄청난 화산 기체가 나오죠. 그 화산 기체 중에서 제일 많은 거 뭐라고 가르쳐 줬는데 내가. 화산 기체 중에서 제일 많은 거 뭐야? 그래, 수증기예요.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리고 뭐 이산화황도 있고 독가스도 있고. 자, 화산가스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수증기 60% 이상이에요. 최하가 60%대고 많으면 70-80%까지 올라가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과학 상식이야. 이 화산 활동이 변환단층 맞춰야지. 변환단층 가장 대표적인 게 산안드레아스. 화산은 거의 없지만 천발 지진 위로 발생하는데 완전 껍데기 위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대적인 판의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야. 그래서 LA는 맨날 대규모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계속 떠들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직권이, 즉 땅덩어리가 지구 시스템에, 우리 지금 시스템 배우고 있었잖아, 지난 시간부터. 시스템이 어떤, 자, 화산 터지면 땅에만 문제일까? 공기에도 문제고 물속에도 문제고 생명체에도 문제일까? 땅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수권, 기권, 생물권에 전부 다 영향을 준다. 자, 일단 화산,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면 화산 분출물이 나오는데 분출물은 고체, 액체, 기체가 있어요. 뭐가 있다? 고체는 화산탄, 화산진. 화산 터지면 먼지 생기기도 하죠. 가끔 돌덩어리도 날아가죠. 이거는 고체는 크기에 의해서 이름이 결정돼요. 먼지부터 탄까지, 진부터 탄까지. 액체는 아까 뭐였어? 용암. 나오면 용암, 땅속에 있으면 마그마. 그리고 기체는 여기 나오잖아. 기체 중에 제일 많은 건 누구? 수증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타 등등 점점점. 야, 많은 거 두 개만 해보자. 제일 많은 건 누구? 수증기. 그 다음에 뭐? 근데 이 수증기가 존나 많다. 기체가 많으면 빵 하고 터지는 화산이 되는 거야. 근데 수증기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은 건 어떻게 돼? 하와이에서처럼 용암이 질질질질 새 나오는 거 있지? 이런 화산이 되는 거야. 폭발형 화산이냐? 분출형 화산이냐? 폭발은 가끔 보면 산 꼭대기가 이렇게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펑 하고 터져나가는 거 있지? 이게 이 기체가 많으면 그럼 폭발형이 된다고. 근데 기체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압력도 약하겠지. 그래서 마그마가 질질질 새 나오는 분출형 화산이 되는 겁니다. 기체 유무에 따라서. 차후에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마그마의 종류를 디테일하게 암기를 하셔야 될 거야. 네, 불이라고? 이렇게라고 지구과학이? 너는? 네? 뭐뭐 선택할 거야? 물리요. 너는 그래 물리 가야겠더라. 전기 잘해야겠더라. 얘기해보니까 불쌍하더라. 물리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해야 되겠는데? 화학보다 물리. 뭐 전기 전자 쪽이면 화학보다 물리. 너는 무슨 쪽? 네. 어느 쪽으로 가려고 지구과학을 선택해? 저그 과학 세계 선택하는 거 응. 아니에요? 맞아. 아, 반드시 세 개는 아니야. 지금은 너는 문이과가 없죠? 네. 그래서 굳이 반드시 세 개를 할 필요가 없어. 다만 이제 진로에 따라서 세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러는 거야. 화생지 할래요? 화, 생지. 물리 빼고? 네. 물리는 물리니까. 그렇지. 원래 생명은 유전 때문에 힘든 거고 지구과학은 우주 때문에 힘든 거고 화학은 그 양적 관계 때문에 힘든 거거든. 물리는 물리라서 힘든 거야. 물리 이름부터 물리잖아. 난 고등학교 때 60점 초반 맞다가 딱 한 달 공부해서 90점대로 올라왔어 물리에. 재밌더라고. 본격적으로 파니까. 유도와 증명 잘하면 그렇게 돼요. 여기서 지금 마그마의 그 성분에 대해서 안 배우거든. 근데 너희들 중학교 때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반려암, 섬로암, 화암 그거 기억나요? 그걸 이제 디테일하게 2학년 때 다시 배우게 돼요. SiO2 함량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화산가스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수증기가 많고 가스가 많으면 폭발형이 된다. 쇠설물 이게 고체예요. 쇠설물 종류가 있는데 여기 뭐 암괴 사이즈로 나누는 거야. 뭐로? 입자 크기에 따라 암괴는 뭐 이따시만한 거 맞으면 뒤질 만한 크기. 먼지는 KF94 마스크를 뜯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화산 터지면 뭐 영화나 이런 것도 화산 터지면 사람들이 기침하지. 왜냐면 화산진이 허파에 들어가. 근데 화산진 있잖아. 화산재가 아주 잘게 부서진 거 화산진이라고 보면 되거든. 얘 성분이 탄산칼슘이 주성분이야. 탄산칼슘 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열도 생기지만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립니다. 허파에 들어가서 쌓여서 굳으면 어떻게 될까? 니들 허파가 굳어버려. 숨을 쉬어 못 쉬어. 그거를 진폐증이라 그래요. 먼지가 허파에 쌓이는 거. 옛날에는 그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 그런 사람들이 진폐증에 많이 걸리는데 화산 터지면 이 독가스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만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영화 보면 맨날 기침하고 있고 이러지. 저 화산진이 허파에 쌓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 질식으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용암 나오고요. 여기 액체가 용암이 이게 고체, 액체, 기체라고 보시면 돼요. 용암은 700도에서 높으면 1200도까지. 현무암진 애들은 온도가 좀 낮고 현무암진 애들은 온도가 좀 높고
유무암질 애들은 온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애들이 빠르게 흘러가. 현무암질 애들이 빠르게 흘러가요. 그래서 용암 동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현무암 무슨 색? 시꺼멓죠? 현무암은 시꺼멓고 화강암은 비교적 밝은 색이죠. 뒤쪽에 나중에 한번 나올 테지만 요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입자가 작으면 진, 크면 탄이나 괴 뭐 이런 식으로. 화산활동의 피해, 이건 뭐 중학교 때 했던 가스. 문제는 화산이 터지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선생님 이산화탄소 엄청 나오는데 온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거는 한참 지나서.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화산이 터지면 온도가 떨어지는 것까지만 말해요. 왜? 화산진이 보통 대륙권 꼭대기나 성층권까지 올라가거든. 근데 화산진이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안정된 대기 상태 때문에 쉽게 바닥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햇빛을 가립니다. 실제로 90년대 아프리카 쪽에서 화산이 터졌거든. 얼어 죽었어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얼어 죽었어요. 3일 동안만 햇빛 가리잖아? 영하로 떨어집니다. 3일 동안만 해 안 뜨면 영하로 떨어져요. 근데 아프리카에 뭐 두꺼운 옷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근데 한 2, 3일 지나니까 화산 진하고 섞인 눈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많이 죽었다고. 화산이 터지면 공기 온도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뭐 때문에? 햇빛을 가려서. 오케이? 평균 기온을 낮춘다. 용암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고 화산 쇄설물에 재작년에 일본에서 맞아 죽은 사건이 있죠. 화산이 터졌어. 그럼 가끔 이렇게 돌멩이가 날라온단 말이야. 폭발형 화산에서는. 일본의 그 자위대가 사람들 구출하러 헬기 타고 갔어. 그 사람들 막 대피시키는데 이거 날아오는 거 맞았잖아. 그래서 자위대가 하나가 죽었어요. 몇 년 전에. 정말 재수없게 맞았지. 사실 그거 날아오는 거 보였을까? 그렇게 크지 않으면 안 보였겠지? 근데 저 뜨겁고 이따만 한 대 맞으면 살 수 있을까? 화산 터질 때 막 이렇게 비산할 때 있잖아. 그때는 근처에 안 가는 게 장땡이야. 자, 화산재 때문에 항공기가 그쪽 근처로 가면 엔진이 망가져요. 화산재 엔진 빨리 들어가 봐. 엔진 망가지지. 자, 날아가는 비행기 엔진 망가지면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지 뭐. 어떻게 해 뭐. 그래서 화산이 터지면 그 근처의 항로들은 다 비행 금지 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근데 화산재가 딱 하나 좋은 게 화산재가 가라앉잖아? 그 시간이 충분히 지나잖아? 거긴 굉장히 좋은 농토가 됩니다.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져요. 화산재에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화산재가 가라앉아서 농토가 되잖아? 흙이 되잖아? 그럼 굉장히 좋은 농토가 돼요. 화산지대 근처는 대부분 곡창지대야. 좋은 농토가 됩니다. 각종 미네랄이 올라와서. 당장은 문제지만 용암에 의해 도로, 농경지 파괴되고 집 파괴되고 이런 것부터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 그렇다고 나쁘기만 하냐? 화산활동이 분출되면 땅이 비옥하게 한다. 누구 때문에? 화산재가 떨어진 지역에 떨어지는 동안은 농작물 덮어서 햇빛 못 받게 하고 그래서 개차만 나겠지만 그게 다 지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화산재가 가라앉고 햇빛도 정상적으로 다시 쏟아질 때가 되면은 그 땅은 되게 농사짓기 좋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이 된다. 화산지대에 열을 이용한다. 지열발전. 우리나라는 사실 지열발전이 거의 힘들어요. 저기 포항 어딘가에 그 지열발전소 조그맣게 있기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깊게 많이 파고 들어가야 겨우 온도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온천수 중에 제일 뜨거운 게 저기 수안보 쪽에 50몇 도밖에 안 되죠? 응? 저 아이슬란드 이런 데 가면 온천이 막 90도 이런 거 올라와. 일본에도 그런 거 천지 삐까리고. 그래서 온천에다 그냥 계란 담궈놓으면 익잖아. 우리나라 온천에는 계란 담궈서 익으려면 며칠 걸릴걸? 50 몇 도 가지고 계란 익히려면 오래 걸리겠지? 여기 아마 아이슬란드에 있는 그 지열발전소일 거예요. 가면 진짜 이렇게 층층이 있거든? 위쪽에 사람이 없어. 뜨거워서. 여기 중간 어디쯤 와서 사람들이 온천적으로 그래. 아이슬란드인가? 요즘 그 저기 미국이 먹겠다고 미국에 51번째 주로 삼겠다고 막 그랬던 땅 있잖아. 거기는 발전량은 90%는 지열발전이야. 전기세가 되게 싼 걸로 알고 있어. 왜?
공장을 한번 저 발전소를 지으면 원료가 필요 없어. 땅속에다 물만 부으면 돼. 그러면 수백 도짜리 수증기가 돼서 나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그딴 거 필요 없어. 완전 천연 자원이지.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이 지열발전소가 있는 게 화산이 있는 나라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조그맣게 있긴 한데 별로 성능이. 관광자원? 화산 터지는 게 좋아? 관광자원 때문에? 물론 옛날에 터져서 우리나라 제주도 관광자원을 만들기도 했죠. 자, 그럼 화산 활동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솔직히 화산이 언제 터질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진의 발생 빈도나 산의 모양이 변화하면서 화산이 곧 터지겠다 이런 거를 예측할 수는 있거든? 근데 언제 터져요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 곧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콜롬비아 90 몇 년도에 콜롬비아 화산 터질 때 얘들아 화산 터진다 튀어! 그 20만 대도시가 피난을 갔어. 일주일 지났는데 안 터졌어. 에이씨 돌아왔어. 다시 얘들아 터진다 피해! 싹 도망갔어. 일주일이 지났어. 안 터졌어. 다시 돌아왔어. 진짜 얘들아 터진다 피해! 구락 가고 있네. 안 피했어. 근데 실제로 터져서 몇만 명이 죽었어. 콜롬비아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야. 완전 양치기 소년 사건이 돼버렸어. 정확하게 예측이 된다 안 된다. 대략적인 건 예측이 되지만. 근데 일본에서도 그렇게 되잖아. 일본에서 동해 쪽, 그 태평양 쪽에 향후 50년 안쪽에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 50%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 일어난다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들다. 그것도 한 50년 안쪽에 일어날 확률은 매우 높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이거 얘기 못해요. 지진도 그렇고 화산도 그렇고. 근데 화산은 그래도 마그마가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알거든? 지진은 진짜 예측이 안 돼. 지진은. 화산은 그래도 대충 위험한 것 같아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지진은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표 온도가 올라가든가 갑자기 화산가스가 많이 분출한다든가 지표면 온도가 올라가서 나무가 갑자기 막 말라 죽기 시작하고 막 그러고 온천수가 원래 70도 나오던 게 갑자기 90도 온천수가 나오고 땅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고 이러면 무슨 소리야? 마그마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거든. 곧 터져요. 이런 신호가 되겠지? 이런 거 보고 대략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제방 쌓고 대피소, 저 대피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좀 먼 데다가. 하여튼 이거야.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빨리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을 해놔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마그마가 올 때 물을 뿌려서 그거를 굳혀가지고 마그마가 도시를 덮치는 걸 막은 예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을 쏟아 부었겠지만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 예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지진. 짧은 시간 동안 땅이 흔들리는 거를 지진이라 그러죠. 단층. 지층이 끊어지는 거. 화산 폭발. 그리고 땅 속에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은근 많아요. 요즘에 그 뭐라 하지? 포토홀? 도로 포토홀로 가라앉고 뭐 이런 거 있지? 그게 도로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도 군데군데 있어요. 지하수가 흘러가다 보면 거기를 긁어갖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게 붕괴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럴 경우 단층, 화산 폭발, 붕괴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단층과 판거판의 경계에서 이렇게 비벼지는 거 있지? 이런 거. 비벼지다 보면은 안 가 이러다가 어느 순간 탕 튕겨지는 거야. 이러면 이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이런 것들. 지진파 형태로 우리 피파, 에스파 중1 때 피파, 에스파 기억나지? 그런 걸로. 자, 피해. 제일 문제는 쓰나미입니다. 10년 전에 일본 쓰나미로 하루 만에 2만 몇 명 죽었죠? 야, 전쟁 웬만큼 전쟁 나고 하루에 2만 명이 죽지는 않아. 근데 쓰나미 한 방울에 2만 명 죽었다고.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해일을 쓰나미라 그래요. 일반적인 해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해일은 바다의 물이 육지로 올라오는 현상을 해일이라 그래.
근데 그 해일 현상 중에서도 지진 때문에 그 해일이 일어나면 쓰나미라고 불러. 그런데 바람 때문에 해일이 일어나는 거는 폭풍 해일이라고 그래. 근데 폭풍 해일은 이렇게 파도가 한번 팡 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육지 깊숙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근데 쓰나미는 파장이 굉장히 크고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육지로 수 킬로미터를 밀고 들어와요. 수 킬로미터를. 너네 TV에 한두 번쯤 보지 않았니? 일본 그 쓰나미 밀고 들어오는 거? 그렇게 수 킬로미터를. 근데 육지에 솔직히 바닷가에서 2, 3km만 떨어져도 바닷가 상황을 알아볼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바닷물이 위로 닥치는 거야. 근데 그게 심하면 10m 이상으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쓰나미가 지금이야 콘크리트가 있지. 옛날 일본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는 그거야. 먼 바다로 마을 사람들이 배 몇 척 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간 거야. 근데 먼 바다에 나가 있잖아. 그럼 파장이 이렇게 긴 파도가 오거든. 그러니까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오니까 파도가 크게 쳤다라는 것밖에 몰라요. 이게 쓰나미인지 잘 못 느껴요. 먼 바다로 나가면. 그래서 쓰나미가 온다 그러면 큰 배들은 먼 바다로 나가요. 항구로 피하는 게 아니라 먼 바다로 피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고기 잡고 돌아오니까 마을이 없어졌어. 쓰나미 때문에 아예 그냥 싹 쓸어간 거야. 일본 전통 가옥들은 다 뭐로 만들어? 나무로 만들지. 쓰나미가 밀고 지나가니까 마을 자체가 그냥 없어진 거야. 모래사장이 되고. 일본은 그런 경우가 꽤 많았었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쓰나미 경보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야? 일본이야. 지진 해일 경보. 오죽하면 전 세계 고유 명사가 쓰나미. 일본 말로. 우리 표현을 하면 지진 해일 예시 같습니다. 큰일 납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물이 오염될 수도 있고, 물이 갑자기 옛날에 맑은 물 나오다가 갑자기 흙탕물 나올 수도 있고, 뭐. 자, 그리고 도로 건물 파괴 뭐 이거 얘기할 것도 없고, 도로 파괴됐으니까 교통 마비될 거고, 사람들 건물에 깔리면 죽을 거고. 요즘 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 도시가스 이런 게 누출돼서 폭발 사고나 화재 거의 뭐 웬만하면 화재가 생깁니다. 지진이 생기면. 가스관 파괴, 누출, 전선 뭐 가스 누출됐는데 전선 끊어졌으면 화재죠. 볼 게 뭐 있어. 그리고 그러면 인프라가 없어졌죠. 상하수도가 망가지고 전기가 멈췄으니까 그 하수 처리 이런 게 안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질병, 돌림병 같은 수인성 전염병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이러면 바로 그냥 마트부터 털러 가잖아. 요게 지진은 이게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 그쪽 작살나던데 그 해일이죠 여기. 그리고 나서 화재도 생겼고. 지진에 의한 피해, 지구 자전 축의 변화, 지구 대규모 지진이 자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지금 자전축 있지?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대요.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하면 2011년 저거 동일본 대지진 때 지구의 자전축 10cm 이동했대. 10cm. 굉장히 큰 지진이었다는 게 10cm씩 이동했습니다. 이때 일본 본토에 2.4m 이동했대. 2.4m. 저만큼 이동한 거야. 이 정도면 GPS가 오류를 일으켜요. 이 정도면. 요즘 민간 GPS는 한 1m 정도 오차까지 계산하거든요. 근데 2m가 갔으니까 오차를 일으킬 수 있죠. 잘못하면 역주행하는 거야. 지진의 이용. 솔직히 내가 맞으면 지진 이용할 건 없거든? 근데 지구 내부를 연구할 때 지진파 가지고 연구한다는 건 알 거야. 그치? 근데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 폭탄 같은 거 터뜨리고 그러거든? 근데 핵까지 그 진동을 보내려면 핵폭탄을 써야 돼요. 근데 지구 내부 연구하겠다고 핵폭탄을 쓸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지구 이 내부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지진을. 그것도 진도가 5, 6 이렇게 넘어가는 지진을 기다려요. 약한 지진은 지구 내부까지 못 들어가니까. 겉으로는 아이고 지진이 일어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랬는데 뒤돌아서서 아싸 논문 한 편 쓸 수 있다. 내 제자 박사 논문 쓸 수 있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지진 학자들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지구 내부를 연구할 수 있다. 인공 지진을 일으켜서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한다. 자원을 탐사한다. 이 자원 탐사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지구 내부 연구를 위해서 지진을 기다린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그래서 이런 자원 탐사나 이런 거는 소규모 폭탄을 터쳐요. 그럼 지진파가 생기거든? 그거 가지고 근처 지역 조금씩 지진파를 이용한다고요. 일종의 지진을 이용한다고 보는 거고, 지진의 피해를 줄이려면 아까 얘기했죠. 그 단층 지대라든가 이런 지대 건물 짓지 말아야죠. LA 같은 짓거리 하지 말아야죠. 우리나라도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지으려고 하면 가뜩이나 땅덩어리가 좁은데 단층이 있으면 거기다가 지으면 안 돼요. 단층이 있다는 얘기는 언제인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 나머지는 도덕이니까 넘어갑시다. 자, 한 그림이 나왔죠? 해령, 발산형 경계, 변환자층, 해구. 그리고 화산이 있으니까 얘는 호상열도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스콕산맥이면 어디에 해당하는? 안데스 산맥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상열도, 화산 있는 거 보면 호상열도일 수도 있어요. 자, 판의 경계 쭉 얘기해 봅시다. 여기가 태평양, 요게 인도, 여기가 아프리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여기가 홍해잖아. 유럽하고 아프리카 사이가 홍해잖아. 좁고 낀 바다. 거기도 발산형 경계가 있어요. 동아프리카 여국이 여기야, 여기. 아프리카 동쪽. 발산형 경계입니다. 위치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외워야 돼. 이건 외우면 맞는 거고 안 외우면 틀리는 거야. 동아프리카 열국대 여기 히말라야 산맥. 충돌형 경계. 얘는 발산형 경계, 얘는 충돌형 경계. 요거 일본 해구. 일본 해구.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 여기가 필리핀 그쪽 앞바다 마리아나 해구.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누구? 여기가 안류산. 여기가 안류산이야. 안류산 열도. 열도 있으니까 열도 근처에는 서귀평 경계가 있으니까 해구가 존재를 할 것이고. 오케이? 여기 산 안드레아스. 여기가 뭐라고? 산 안드레아스. 여기 번호 써 있는 건 위 아래 여기 이렇게 번호 써 있잖아. 이렇게. 여기 번호 써 있잖아. 여기 번호 써 있죠. 이렇게. 어디 여기 번호 써 있는 게 요 번호예요. 오케이? 그래서 안 적히네.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 이게 동태평양 해령이야. 여기가 칠레 해구. 6번 칠레 해구. 외워야 돼. 7번 찾았어? 어디 있어? 7번. 어디 갔어 7번? 어디 있지? 아 6번이구나. 6번. 7번이라 그랬지? 그리고 2번이 대서양 중앙해령. 근데 또 따져서 북대서양 중앙해령, 남대서양 중앙해령 이랬는데 합쳐서 그냥 대서양 중앙해령. 여기서는 한꺼번에 쭉 얘기를 했고, 그럼 어디를 좀 얘기해 주면 되나? 여기 칠레 해구 있고, 여기가 안데스 산맥. 여기가 안데스 산맥. 여기쯤에 로키 산맥. 대규모 스콕 산맥이 있는 거예요. 여기쯤에 로키 산맥이 있어요. 그럼 몇 개야? 6개, 7개, 8개, 9개, 11개 정도? 여기 적어준 거 위치가 다 표시가 된 겁니다. 발산형인지 수렴형인지. 그리고 요 삼각형들 보여요? 이거는 여기에서는 요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서는 요렇게. 삼각형이 있는 쪽이 내려가는 쪽이야. 이렇게. 여기서는 판이 있으면 이렇게 북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고. 태평양 파인이 북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해양판이고 이쪽은 대륙판이니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생님 이쪽으로 간다면 여기 해령이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요. 이동 방향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금씩 옆으로 요렇게 있는 거 있지? 요게 변환 단층들. 변환 단층 중에서도 여기가 제일 유명한 산 안드레아스 단층. LA하고 샌프란시스코 사이. 요 밑에 보면은 다 써 있어요. 판의 이동 방향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마리아나이고 세상에서 제일 깊은 바다. 저기 들어갔더니 피트병이 있었다며. 플라스틱 쓰레기 500ml짜리. 누가 버린 거야? 너지? 너야? 누굴까? 가라앉는 데마다 엄청 오래 걸렸을 텐데. 산 안드레아스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너네 책에 보면 여기다가 옛날에 말뚝을 일자로 꼽아놨거든? 일자로 꼽아놨었어요. 이렇게 갈라지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말뚝을 꼽아놓은 거야. 근데 지금은 말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 지나갔더니 몇 미터나 지나갔더라고. 꼽아놓은 지 한 100년 정도 됐다는데 이게 몇 미터나 이동인 거야.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동이 빨라. 그래서 슈퍼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여기 작살나는 영화 나오고, 그리고 2012라는 재난 영화 보면 이거 한쪽으로 완전히 바닷속 태평양 지구 완전히 바다 쪽으로 가라앉고 맨날 바다에 LA는 가라앉는 이유가 요거 때문인 거예요. 재난 영화 보면 LA는 맨날 개작살 나잖아. 아직 영화 많이 안 봤나? 요즘 영화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요 밑에 거 서비평 경계에서 중요하고, 요 마그마 생기는 거 보이죠? 응? 이게 마그마가 한 군데서만 생기는 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여기서 생긴 건 요섬을 만들지만 이 뒤쪽으로 쭉 내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쭉 마그마가 다 생기는 거야. 그럼 그게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오다 보면은 한 군데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좀 떨어져서 여기 이런 식으로 섬이 올라와. 화산이 터진다고. 그럼 화산이 계속 폭발하다 보면 섬끼리 연결돼서 일본처럼 만들어지는 거라고. 근데 섬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 서겠지? 섬이 줄 서 있다? 열도. 제도 이러면 그냥 섬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있지? 섬이 그룹을 지어 있으면 제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일자로 있으면 열도. 특히 이런 판의 경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호상열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진 거 지금 이거 해양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앞바다가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열심히 설명한 거 이거하고 이거 거의 같은 얘기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요 판 요거 보면서 많이 열심히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 선생님, 어? 저 찍어도 돼요? 아니 이거 같은 건데 뭘 굳이 찍어? 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찍을 거면 미리 사진이나 글씨나 예쁘게 써놓게. 워낙 악필이구만. 근데 백두산은 왜 처음 나? 백두산은 열정이에요. 이 판의 경계가 아니에요. 하와이 백두산은 열정이에요. 다시 한번, 하와이 백두산은 판의 경계가 아니에요. 울릉도, 독도, 한라산, 백두산, 우리나라 주변에서 얘네들은 열정에 의한 거예요. 판의 경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 구조론으로 울릉도, 독도, 하와이 설명돼 안 돼. 안 돼서 플룸 구조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나온 거예요. 내년에 지구과학에서 배워야 된다고. 누구라 그랬지? 지구과학 누구? 하나 둘. 너도? 넌 아니야? 저 생각 중이에요. 넌 생각 중이야? 너는 지구과학 버리고 나머지? 너는? 모르겠어? 여름방학 정하기 지나기 전에? 너는? 여름방학 지나기 전에는 결정하셔야 돼요. 오케이? 여름방학 때 아마 물리 선생님이 물리, 화학 두 가지 정도는 특강을 하실 것 같아. 나까지는 특강을 못 갈 것 같은데 아마 물리 선생님은 최소한 물리는 특강을 해주실 것 같아. 내가 부탁을 했었어. 물리 정도는 해달라고 특강을. 근데 여러 개 하면 힘들겠지? 한두 개 정도는 미리 드러나야 내년에 부담이 적어요. 복습하는 개념으로.
여기 우리나라 주변이거든. 아씨 그림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 주변에 서울평 경계가 안 나오지? 왜냐면 우리나라 주변이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랑 연관성이 있으면. 그 그림이 없네.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우리나라 주변의 판의 경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적합한 예가 이 책에는 문제가 없네. 이 책에는 나쁜 책.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물리로 넘어왔습니다. 아, 물리도록 해야지. 내가 문제를 어떻게 써주나 봐 이제. 물리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물리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얘들아, 중력이 뭐야? 그러면 만유인력은 알아? 그냥 사과. 응? 그치,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오 만유인력 이렇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야. 뉴턴이 만유인력을 몇 년 정도 연구하다가 지네 집 과수원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그 연결고리가 딱 떠올랐다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애가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오 만유인력, 그래 모든 물질은 인력이 있어. 공식이 F는 G에 R 제곱분의 M1M2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몇 년간 연구하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설명할 그 연결고리를 못 찾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중력. 여기서 보면은 얘는 만유인력 상수니까 정해진 숫자야. 공식 다시 예쁘게 한번 쓰면 G에 R 제곱에 M1, M2 두 물체가 질량을 가지는 두 물체와 거리에 따른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즉 중력은 질량이 있으면 무조건 있어야 돼. 지금 니네하고 나도 중력이 작용할까 안 할까? 해. 근데 지구 중력이 워낙 크니까 그 우리끼리 잡아당기는 거 느껴 못 느껴? 못 느끼고 있을 뿐. 실제로는 우리끼리도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세상의 모든 질량을 가진 물질들은 사실 우주 끝에 있는 거하고도 작용을 해요. 근데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거리가 2배면 작용하는 힘이 4분의 1이 되는 거야. 거리가 멀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줄겠지. 그러니까 빨리 떨어지면 우리가 그걸 느껴 못 느껴? 못 느낄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중력이라면 다른 거는 다 무시하고 뭐만 지구와 너희들 간의 관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야. 그래서 공식을 쓸 때 이렇게 줬어요. M. 요건 지구 질량, 요건 니네 몸무게야. 정확하게 질량이야. 무게가 아니라 질량이야. 무게는 힘하고 같은 개념이야. 1단원에서 배웠죠? 무게와 힘은 어떤 개념이라고? 같은 개념이야. 무게와 힘은. 중력은 힘이야. 중력은 뭐라고? 다른 얘기 하나 살짝 할게요. 중학교 1학년 때 질량을 무게로 환산하는 거를 했었습니다. 또 물어봐야지. 대단히 신뢰되는 질문이지만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대단히 실례지만 구라 쳐도 됩니다. 많이 쳐도 돼요. 20kg요. 아, 잘못 답변했죠. 내가 뭐 물어봤죠? 무게 물었어요. 근데 너 지금 질량을 답변했어요. 질량과 무게가 같아요, 달라요? 우리 1학년 때 배웠잖아, 분명히. 1단원에서. 이번 1단원에서 두 개가 같아, 달라. 그러면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아, 얘기했잖아. 구라쳐도 된다고. 응?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 왜 무게를 물었는데 질량으로 답변하냐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단위를 잘못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 중 혹은 뉴턴을 써요. 요거 바꿀 때 어떻게 했죠? 요거에다 뭐가 붙었어? 중이 붙었지? 이게 중력 가속도를 뜻해요. 요 중자가 뭘 뜻한다고? 요거 같은 게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력 가속도가 보통 9.8로 보죠. 아무 얘기도 없으면 9.8로 봐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10으로 한다 그러면 10으로 한다 하면 조금 전에 20kg입니다가 아니라 200N입니다. 혹은 200kg 중입니다라고 답변했어야 정상이에요. 질량을 뭐로 바꿨다고? 무게로 바꿨다고. 무게는 곧 뭐라고요? 힘이라고요. 옆이 아니라 수직 관계에서는 어느 관계에서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관계에서는 무게가 곧 힘이야. 단 움직이는 속도는 등속일 때만. 가속하면은 힘이 더 커야 돼요. 가속하면. 이 공식이 어디에서 나오냐? 얘들아, 이거 기억나냐? 이거 기억나니? 가속도 공식. 그렇죠? 이게 가속도 공식이잖아요. F과 M의 관성 따질 때 나오는 거. M 질량, A 가속도. 근데 지구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가속도잖아. A 대신 뭘 쓴 거야? G를 썼을 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질량 20kg에 곱하기 조금 전에 10으로 나왔다 그랬으니까 10을 곱해서 200kg 중입니다. 혹은 200N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은 거야. 근데 이 공식은 알고 있었어 없었어? 왜 못 써먹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공식인데 왜 못 써먹냐고. 중력은 뭐라고? 힘이다. 중력은 뭐라고? 다른 말로 무게다.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질량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 무게로 바꿔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질량을 주면 뭐로 바꿔? 무게로 바꿔줘야 돼요. 중력의 크기는. 오케이? 무게로 줬으면 그냥 쓰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뭐 힘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지? 자, 다음 시간에 뭘 상품으로 볼까? 눈깔 사탕은 좀 그러니까 마이쮸 상품으로 볼까? 힘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볼 사람. 힘이란 무엇이다?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힘의 정의를 배우셨어. 근데 내가 25년 동안 학생들한테 얘들아 힘의 정의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똑바로 답변한 사람 5명이 안 돼. 그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10년 전에 경기과학기술고등학교 갔어요. 그것도 2학년 때 가라는 거 꾹꾹 울어서 3학년 때 갔어요. 2학년 때 가고도 남았어. 초등학교 6학년 때 대학원생들이 쓰는 논문 썼어요. 수학 논문. 수학학계의 경제가 됐어. 그 논문이. 걔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석사 출신이었거든. 수학과 석사 출신. 같이 논문 써갖고 냈어요. 공동저자로. 초등학교 6학년에 바로 못 내니까 사실 아이디어를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낸 거야. 그래서 논문 써갖고 같이 제출했어요. 학원 선생님이 교신 저자가 되고 논문 썼다고. 걔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힘이 뭐니? 근데 이거 너무 틀린 넌 나하고 한 번 했잖아. 너는 나하고 힘 한 번 했어. 진짜요? 어. 언제요? 옛날에 내가 한 번 했었어. 너하고. 저놈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얘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힘이란 무엇이다? 이 책에는 비슷하게 나오지만 정확하게 나오는 단어가 없어요.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물리량을 뜻합니다. 뭐라고?
익히는 물리량이라고 해도 좋고 요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힘이 작용한다. 힘이 작용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될까요? 힘이란 힘 영어로 뭐니? 그치?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해? F라고 하죠. 파워 아니에요. 오케이? 힘이 작용하면 모양이 변해야 돼요. 공에다 힘을 주면 찌그러지지.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힘이 작용하면 모양이 변하는 경우,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경우, 둘 다 변하는 경우. 이거 구분해서 시험 보셨다고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거 가지고 시험 봤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모양이 변하는 경우를 고등학교에서 따지자니 둘 중에 하나. 너무 허접하던지 너무 어렵던지.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만 하냐, 모양이 변하는 건 모양이 변한다 안 변한다만 구분하고 말아요. 아니면 그냥 쇠공, 모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경우. 그렇다면 뭐가 변해야 돼? 힘이 작용했으면 운동 상태가 변해야 돼. 운동 상태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어. 가는데 뒤에서 떠다니면, 뒤에서 힘 주면 어떻게 돼요? 빨라지겠죠? 그러면 속도가 변했다. 속도가 더해졌으니까 가속도가 생긴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속도라는 말 나오죠? 가속도, 속도가 더해지는 거. 그럼 반대로 밀면,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거꾸로 밀면 속도가 느려지지. 이거는 가속도 값이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가속도는 플러스 값도 있고 마이너스 값도 있는 벡터가 되는 겁니다. 속력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스칼라라고 해요. 물리 들어가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배우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 자, 가속도는 언제 생기는 거야? 힘이 있어야 생기는 거야. 속도의 변화는.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걸 배웠어요. 뭘 배웠다? 등속 직선 운동. 배웠어 안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가 배웠잖아. 등속. 속도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직선 운동. 방향이 안 변했네? 속도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했어. 모양은 생각도 안 했어. 그럼 힘이 작용한 거야 안 한 거야? 힘이 작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는데 A는 5m/s로 등속 운동하고 있고 B는 3m/s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힘을 받았습니까? 라고 중3 때 시험을 봤어요. 3학년 1학기 때. 누가 더 큰 힘을 받았습니다. 누가 더 큰 힘을 받았습니까? 다가 아니라 까. 자, A가 더 큰 힘을 받았다. 손. B가 더 큰 힘을 받았다. 손. 야, 씨, 왜 대답을 안 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주관식으로 일단 기회를 주지. 마이쮸 줄게. 지금은 없지만 집에는 사놓은 게 있어. 한 봉지 사놨어. 5m/s로 등속으로 운동하는 물체와 3m/s로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 누가 더 큰 힘을 받았을까요? 정답은 둘 다 힘을 받지 않았다 합니다. 무슨 운동이야? 등속이지. 조금 전에 등속 직선 운동이라 하면 속력도 안 변했어. 방향도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 근데 대부분 중학교 때 뭐라고 대답했어? 얘가 더 큰 힘을 받았어요 라고 다들 낚였잖아. 힘의 정의만 똑바로 알았다면, 힘이 없다. 그럼 속력 변하면 돼 안 돼? 방향 변하면 돼 안 돼? 그럼 할 수 있는 운동은 딱 둘 중에 하나. 정지 상태를 유지하던 등속 직선 운동밖에 방법이 없잖아. 왜 힘의 정의가 중요한지 알겠어? 근데 힘이 작용을 했어.
힘이 작용을 했어. 그러면 속력 근데 우리 좀 방향까지 꺾이는 거 생각하면 골 아프잖아.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고1까지는 방향이 꺾이는 과정은 꺾인다 안 꺾인다만 하고 속력은 가속도까지만 계산을 해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도 등 가속도 운동으로 했잖아. 무슨 운동? 그러면 가속도 운동이 있고 등 가속도 운동이 있어. 등 가속도 직선 운동. 직선 운동은 방향이지. 그럼 등 가속도는 무슨 소리야? 가속도가 일정하다. 뭐라고? 가속도가 일정하다. 속력이 처음엔 0, 1, 2, 3, 4 이렇게 속력이 어떻게 된 거?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 거. 조금 전에 등속은 뭐였지? 이거였죠. 근데 속력이 증가했죠. 속력이 뭐가 변했어? 속력 혹은 속도가 변했지. 그럼 뭐가 작용해야 돼? 힘. 그런데 우리 공식 가속도 공식 F는 ma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 a가 가속도야. a는 m분의 f. 그렇죠? 쇠구슬 질량이 변할 일이 있어 없어? 구슬 하나 가지고 하는데 질량이 변할 일이 있어 없어? 그럼 얘는 일정하죠. 근데 얘가 일정하려면 힘도 일정이야. 그럼 등 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힘의 크기가 0이 아니면서 일정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속력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럼 힘이 점점 커지는 운동이라는 소리야. 우리는 그거 배워 안 배워? 이딴 운동 배우지? 아, 우리는 요번에 요걸 배울 거야. 뭘 배운다고? 등 가속도 직선 운동. 야, 네가 하늘에서 뛰어내렸어. 네 몸무게, 니네 질량 변해 안 변해? 질량이 안 변하면 몸무게 변해 안 변해? 물론 많이 먹으면 몸무게가 찌겠지만 떨어지는 동안에는 안 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몸 무게가 아까 무게가 뭐라 그랬어? 무게가 아까 뭐라 그랬어? 힘은 곧 아래로 떨어질 때는 중력이라 그랬지. 힘의 크기가 어때? 똑같아. 그럼 떨어지는 동안 속력이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하게 증가해야 돼. 등 가속도가 돼야 돼. 중력은 어디로만 작용하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만 작용해. 중력하고 만유인력 따질 때는 물건의 중심과 물건의 중심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전기력은 표면과 표면을 따져야 돼요. 아, 그런 디테일이 있는데 그건 2학년 가서 물리 배울 때 너 전기 배울 때 그때 써먹으시고 중력할 때는 지구 중심 방향 혹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라 그래요. 중력은 어디로만 작용해? 혹은 그 연직 아래를 더 많이 써요. 시험에서는 어디를 쓴다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중력이 곧 뭐라고? 무게. 근데 떨어지는 동안 무게 변할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하게 늘어나야 돼. 근데 가속도 값이 얼마야? 9.8이라고요.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가속도 값이 얼마라고? 9.8이라고요. 왜 다 9.8인지 간단하게 증명해 줄게. 이거 증명되면 이럴 거야. 이거랑 똑같다고 치자잉? 똑같은 크기야.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 다 무슨 운동을 하죠? 가속도 운동 하겠지. 가속도 운동 힘이 작용하는 거잖아. 그럼 얘한테는 힘이 얼마 작용해? 우리 10으로 계산하자. 9.8 말고. 그럼 얘한테는 얼마? 10N 작용하겠죠? 얘한테는 20N 작용하겠죠? 얘는 100N 작용하겠죠? 자, 가속도 그러면 가속도 값은 이거잖아. 가속도 값은 m분의 f야. 1km, 2km, 3km죠. 그럼 얘 가속도는 a는 질량 얼마?
1이죠? 네. 힘 얼마? 10이죠? 얘는 질량 얼마? 2죠? 힘 얼마? 질량 얼마? 질량 10. 힘 얼마? 그럼 다 얼마 나와? 조금 전에 A는 뭐라고? 가속도인데 연직 아래일 때는 중력만으로 움직일 때는 저걸 뭐라고 바꾸면 돼? G라고 바꾸면 되죠. 근데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질량은 그대로고. 힘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였죠.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잖아. 그럼 남은 거 뭐만 남아? 질량. 근데 가속도는 속력의 변화값이지. 질량이 다른데 속력 변화값은 세 개가 다 어때? 그러면 1kg, 2kg, 10kg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떨어져? 그래, 그래서 동시에 떨어진 거야. 중학교 때 그건 그렇게 이해 못했잖아, 너희들. 실제로 지구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20m 넘어가면은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집니다. 공간의 마찰 때문에. 근데 마찰이 없으면 무조건 동시에 떨어져요. 20m 안쪽에는 그 마찰이 미미해서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동시에. 또 볼링공하고 저기 그랜드피아노하고 똑같이 떨어져요. 이거 저 미국의 호기심 해결사의 애들이 직접 해본 실험이에요. 실제로 그 나사에 가갖고 그 건물을 진공시켜가지고 깃털하고 쇠고슬하고 동시에 떨어뜨리고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뭐가 똑같기 때문에 질량이 달라도 뭐가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 값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다고? 질량에 관계없이 똑같은 높이라면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떨어질 때 중요한 요소는 떨어진 높이 혹은 시간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다고? 자, 속도 V는 A V0 플러스 AT 이렇게 배웠어요. V0가 제로니까 처음 속도.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배웠어요. 이거 어디 이 책인가? 이 책 아니지? 다른 책이겠지? 응? 잠시만. 여긴가? 이 책 아니구나. 다른 책에서 본 거구나. 원래 저 공식들 증명은 중3 때 증명이 돼 있거든요.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2배의 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자, 속도. 시간과 속도에서 이렇게 갈까? 여기가 시간이 제로일 때 속도니까 여기가 V0가 됩니다.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야. 시간과 거리에서 기울기는 뭐였지? 속력이었어요. 속력이었어요. 근데 시간과 속도에서 기울기는 뭐? 가속도예요. 여기서 기울기가 뭐라고? 아씨, 여기까지밖에 녹화 안 되는데. 녹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좀 옆으로 이사 가자. 여기까지밖에 녹화 안 되는데. 깜빡했고. 여기서 기울기가 뭐라고? 가속도. 오케이? 우리 2차 방정식 기억나죠? 여기 시간을 t라고 놨을 때 뭐라고 놨을 때? t라고 놨을 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는 이동 거리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 넓이 구하면 되잖아. 사실은 적분해야 되는데 넌 적분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넓이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요 넓이 어떻게 계산하면 돼? 높이가 V0, 여기가 T지.
그럼 여기는 V0 T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건 똑같이 뭐가 돼? 요건 T지? 그러면 요 높이는 방정식의 이거, 방정식의 이거, 요 높이는 기울기 곱하기 x축 거리죠? 그렇잖아. 너네 나보다 1차 방정식 더 잘하잖아 수학에서. 그러면 요 높이가 뭐야? 가속도가 a니까 요 높이가 at야. 그쵸? 근데 뭐야? 삼각형이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at 곱하기 t니까 at 제곱. 그래서 이동 거리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에서 t가 없지. t가 없지. 요거를 t에 대해서 정리를 해. 그러면 뭐가 되냐? t는 a분의 v-v0가 되거든? 요거를 t를 여기다가 치환을 시키잖아? 그러면 이게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거를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의 증명은 끝났고 얘를 자유낙하 공식으로 바꿉니다. 이걸 자유낙하로 바꾸는데 자 자유낙하의 정의는 또 정의 나왔어. 정지에 있던 물체가 중력만의 힘으로 그러니까 얘 무게만으로 연직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그래. 자유낙하는 결국은 뭐야? 정지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초기 속도가 얼마 돼? 0이야. 그러면 V0는 얼마? 빵이야. 아래로 떨어지지? 아래로 떨어지는 가속도를 뭐라 그랬지? 중력 가속도. 그럼 A 대신 뭐 쓰면 돼? G라고 쓰면 돼. 그리고 S는 이동 거리죠? 요번엔 떨어졌으니까 S 대신 뭐 쓰면 돼? 높이라고 쓰면 돼요. S를 뭐라고 써? 그러면 요거 0이지? V는 GT가 되죠. 이게 0이니까 A 대신 G 쓰면 요거에서 요거 빵 되죠? V0가 빵이니까 떨어진 높이 H는 2분의 1 GT 제곱. 떨어진 높이에 질량이 관여해야 안 해 지금? 질량 관여 안 해요. 뭐만 중요해? G는 상수니까 9.8이니까 시간만 떨어진 높이에 관여를 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떨어진 높이는 떨어지는 때 걸린 시간은 높이만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또 제로가 되지? EGH EGH는 V의 제곱. 즉 떨어지는 순간 속도 V는 루트 EGH. G 9.8이죠? 즉 떨어진 바닥에 닿는 순간 속력은 뭐에만 영향받는다? 떨어진 높이에 영향만 받는다. 이것도 그러면 T는 치환하면 루트 G분의 EH. G가 중력 가속도니까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뭐만? 높이에 의해서만 영향받는다. 그런데 루트가 있죠? 그치? 그러니까 1초 동안 떨어진 거랑 2초 동안 떨어진 거가 어떻게 차이 날까? 1초 동안 떨어졌어. 그럼 여기다 1이지. 2초 동안 떨어지면 4가 들어가야 되지. 그럼 1초 동안 떨어진 거랑 2초 동안 떨어진 게 높이가 4배가 차이 나는 거야. 1초하고 3초는 9배 차이 나는 거야. 왜? 떨어진 거리는 t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이 공식은 지금 내가 유도를 해줬지만 안 되면 암기라도 해야 돼. 일단은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공식을 이해하는 거야. 아, 시간이 2배면 떨어진 높이는 4배가 되는구나. 우리 알고 있어요. 속력이 2배가 되려면 높이가 4배에서 떨어져야 된다. 중학교 때 했잖아. 왜? 운동 에너지는 뭐 자유낙할 동안 역학에 보여주면 될 테니까. 그치? 높이가 4배여야 에너지가 4배가 되죠. 에너지가 4배일 때 속력 2배 되잖아. 위치 에너지 공식은 이거고 운동 에너지 공식은 속력이 2배가 되려면 에너지 몇 배여야 돼? 4배. 에너지가 높이 4배가 되려면 높이가 4배여야 되잖아. 그래서 높이 비율이 1대 4가 돼야 속력이 2배가 되죠. 비슷한
이상한 얘기 아니야? 얘들아 이 공식 좀 제발 좀 배우자. 분명히 내가 이 공식을 나중에 한두 번 더 써주게 될 거야. 특히 내년에 물리할 사람 손 들어주세요. 이거 모르면 고전역학 망합니다. 오케이? 고전역학 망합니다. 이제 지울게요. 특히 요거 까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속도가 2배가 되려면 루트 벗고 나와야 되니까 h가 몇 배여야 돼? 4배여야 돼요. 내가 자꾸 4배 엄청 강조하지? 다 이유가 있어. 나중에 보면 4배 더럽게 많이 나올 거야. 이런 걸 찍었어야지 예쁘게 썼는데 그렇지. 다 적었지? 네. 어?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을 좀 설명을 할게요. 중력 저기 뭐라 그랬어?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라 그랬는데 좁은 의미에서 보면 지구가 잡아 당기는 거. 한마디로 니들 몸무게라고. 중력이 뭐라고? 그냥 우리가 보통 무게라 그래. 근데 몸무게 물으면 왜 질량만 얘기해? 좀 전에 몇 킬로 질량으로 답변했지. 그래도 우리끼리 다 이해를 해. 왜? 비교는 되니까. 어차피 곱하기 9.8은 다 똑같지. 그러면 뭐 45하고 50하고 누가 더 무거운 거 알아 몰라? 알잖아. 어차피 곱한 값이 어떠니까. 그러니까 질량으로 얘기해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질량과 무게를 혼용해서 썼던 거야. 근데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지? 과학 시간이지. 과학과 수학 시간에는 구분을 해서 쓰셔야 된다고요. 단위가 잘못되면 그건 잘못된 답변이에요. 실제로 화상 탐사선이 그렇게 없어졌다고. 딱 쐈는데 없어졌어. 야, 얘 어디 갔냐? 그랬더니 한 놈은 마일로 계산하고 한 놈은 킬로미터로 계산한 거야. 도중에 수천억짜리 화성 탐사선이 뾰로롱 사라졌다고. 쏴놓고 보니까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사실 수학과 과학에서 단위를 잘못 쓰잖아? 그러면 틀린 거야. 부분 점수가 아니라. 중학교 때 너희들 선생님들이 단위 잘못 써서 부분 점수 줬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뿐이야. 내가 봐서는 단위를 안 썼으면 부분 점수를 줄 수 있어. 근데 단위를 잘못 썼으면 빵점 처리됐어요. 정상인 거야. 알겠니? 중력, 상호작용하는 힘. 근데 좁은 의미로는 뭐라고? 지구가 당기는 힘. 재밌는 게 중력은 인력만 있어요. 중력은 뭐만 있다? 인력만 있어요. 너네 이거는 기억할 거야. 달에 가면 몸무게가 6분의 1이 된다. 기억나 안 나? 왜? 달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이라서 그래. 달의 중력이 왜 지구의 6분의 1이에요? 달이 가벼워. 그러니까 중력을 계산할 때는 행성의 질량과 행성의 반지름값, 아까 뭐였지? 거리 제곱분의 m1m2였지? 그러니까 반지름과 질량에 의해서야. 근데 달은 지구보다 지름으로 따지면 한 4분의 1? 이 정도 되고, 그치? 근데 질량은 많이 가볍고 질량은 뭐 10분의 1 정도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약 6분의 1 나오는 거예요. 중력. 거리하고 질량 개념 계산해서. 오케이? 달에 가면 왜 몸무게가 가벼워졌다고? 달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너네도 화성 가면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8%밖에 안 돼. 너네 지금 몸무게 0.4 곱하면 너네는 화성에서 몸무게가 돼. 그 대신 6개월만 살다 보면 전부 다 골다공증에 걸릴 거야. 중력이 약하니까 뼈가 단단할 필요가 없어지잖아. 중력의 특징, 붙어 있어도 작용하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합니다. 중심 방향입니다. 인력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 여기 인력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없네. 인력밖에 없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뉴턴을 쓰기도 하고 킬로그램 중, 힘의 단위랑 똑같다고. 내가 그래서 중력은 뭐로 설명했어요? 여태까지. 중력은, 무게는 힘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 달라. 여기서 질 때랑 에베레스트 꼭대기 가서 되면은 조금 가볍게 나와. 지구 중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가볍게 나와. 근데 소수점 한 6, 7세짜리에서 변할 거야. 야, 지구가 반지름이 68,000km거든? 거기서 10km 올라가봤자 몇 프로 올라간 거야? 68,000 중에 10km 올라갔어. 몇 프로 올라갔어? 1%도 안 올라갔죠? 한
그럼 1000분의 1 됐나? 그러면 거기 몸무게 1000분의 1 줄이겠다고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올라갈래? 올라가는 동안 다이어트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을까? 그거를 노리고 에베레스트 가서 재면 되나? 근데 장소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정확하게는 고도에 따라서 무게가 아주 미세하지만 좀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그래서 무게는 장소에 따라 다르다. 실제로 적도에서 잴 때랑 극지방에서 잴 때랑 달라요. 적도 지방에는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적도 지방에서 조금 작게 측정돼요. 그래서 인공위성 쏠 때 적도 근처에서 쏘면 유리한 거예요. 6분의 1 얘기했고 지구에서 질량이 m은 mg. 조금 전에 했어 안 했어? mg. g가 9.8. 아무 얘기 없으면 9.8. 문제에서 얼마로 한다 그러면 그 값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1kg이 9.8.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질량 곱하기 9.8 했던 거 그거. 몸무게로 환산하는 거. 지구에서 중력에 의한 현상.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 떨어지는 건 전부 다. 눈이 내린다. 그리고 대류도 중력이 있어야 돼요. 무게 차이라는 얘기 있지? 너네 물에 뜨고 가라앉는 건 무게 차이가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무거우면 가라앉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야. 밀도 차이야. 무슨 차이라고? 밀도 차이. 밀도가 크면 가라앉는 거예요. 밀도가 작으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중력이 없으면 얘네들이 섞이지를 않아요. 중력이 없으면 운동을 안 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 중력이 없다면 대기 대순환 따위는 일어나지 않아요. 대기의 순환 자체가 안 일어나. 비가 내리고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없어요. 아니 뭔가 데펴주면 올라가야 되지. 차가워지면 내려와야 되지. 중력이 없으면 이 밀도차 무게차이가 안 생긴다니까? 밀도차 무게차는 생겨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부력이 안 생겨요. 사실 뜨고 가라앉는 거는 밀도 차이에 의해 부력이 생기는 거거든? 뭐가 생긴다고? 부력은 힘이에요. 근데 그게 중력 때문에 생겼거든. 근데 부력이 안 생기니까 대기 대순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의 순환, 날씨의 변화도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중력 플러스 수증기 이동 현상, 그게 대류를 하면서 생기는 거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죄다 중력 때문입니다. 던진 거 빼고 돌 굴러가요. 이것도 중력 때문입니다. 산에서 돌 굴리면 아래로 자연스럽게 굴러내려가죠. 중력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생명 활동도 마찬가지야. 너네 혈액순환도 중력하고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두 다리로 서서 걷는 거, 이런 것도 다 생명 현상하고도 관계 있어요. 중력하고. 만약에 지금보다 중력이 졸라 컸으면 새는 없을 수도 있어요. 날아다니는 게 아예 불가능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는 2족 보행이 아니라 4족 보행 내지는 6족 보행이었을 수도 있어요. 중력이 크면 이렇게 서 있기가 어떨까? 힘들겠죠? 그럼 4발 내지는 여러 발로 걸어다니는 게 유리했겠지? 지구에 막 인간들 뭐 다리가 6개나 8개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 돈벌레 같이 다리 여러 개 있는 놈들이 점령했을 거야. 근데 중력이 작았으면 우리도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여기 손에 부가티 같은 거 되게서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 해파리처럼. 중력에 의해서 생명체의 모습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작았다면 우리 키가 존나 더 컸을 거야. 중력이 컸으면 단단해졌을 거고. 오케이? 달과 지구의 중력 덕분에 달이 공전을 하죠. 태양의 중력 때문에 지구가 공전을 하죠. 힘에 의해 물체의 운동 질서가 유지돼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도 시스템인 거야. 뭐에 의해서? 역학에 의해, 역학 에너지에 의한 시스템 유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태양계도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야. 힘에 의해 조정이 되니까. 뭐에 의해서? 우리 중학교 때 힘 몇 가지 배웠어? 중력, 전기력, 자기력, 마찰력, 부력 했잖아. 중학교 때. 지식을 다 중학교에 반납하고 왔구나. 사람들 너무 다 까먹었는데? 중학교 때 그 5가지 다 있다고 배웠어요. 거기다 추가하면 탄성력까지? 야, 물리 때 이거 다 해야 돼. 공식 다 써야 돼. 종류별로. 자유낙하! 조금 전에 자유낙하가 뭐라 그랬지?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특히 정지에 있던 애들이. 오케이? 이때 가속도 값은 물체의 질량에 상관없이 얼마다? 9.8. 중요해요. 뭐에 상관없다고? 질량에 상관없어. 무게에 상관이 없다고. 무게는 질량 곱하기 9.8이지. 그러니까 몸무게나 질량에 상관없이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한다.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나왔잖아. 1.6km, 3km. 누가 먼저 떨어지게? 답은 동시에 떨어진다 했잖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가속도, 속도 변화량이 동일해요. 오케이?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똑같이 떨어진다 라고 오늘만 벌써 한 5번 말한 것 같아. 오케이? 저 가속도 운동 아까 열심히 공식으로 설명했으니까 그만. 자, 그러면 요렇게 자유낙하하는 새끼랑 포물선으로 자유낙하, 이때는 완벽하게 옆으로 던져야 돼. 자, 지금부터 암기합니다. 공중에 던져진 물체는 중력만 작용한다. 다시 한번. 공중에 던져진 물체는 어떻다고? 중력만 작용한다. 자유낙하건 공중에 놓여진 새끼들은 옆으로 던졌던, 놨던, 공중에 던져진 놈은 뭐만 작용한다고? 마찰은 우리 공기와의 마찰은 무시하는 거예요. 공기와의 마찰은 무시하고 뭐만 작용한다고? 그러면 얘는 자유낙하를 하겠죠. 얘도 옆으로 던졌어요. 어디로 던졌다고? 근데 뭐만 작용한다고? 중력은 어디로만 작용해? 아래로만. 중력은 어디로만 작용한다고? 그래서 화살표 크기가 다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요. 요 파란 화살표가 중력이야. 그래서 중력은 다 어때야 돼? 다 똑같아야 돼. 질량이 안 변했으면 중력은 그대로여야지. 오케이? 그런데 옆으로 던졌죠? 자, 옆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 없어? 중력은 수직으로만 작용하니까 옆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 없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무슨 운동한다? 그래서 옆으로는 등속 운동이 되는 거야. 옆으로는 무슨 운동? 그래서 이 간격이 어때? 일정하네. 그래 잘 봐요. 옆으로는 무슨 운동해? 아래로는 가속 운동이에요. 근데 옆으로는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아래로는 항상 가속이야. 자유낙하니까. 근데 이걸 두 개를 합치니까 대각선으로는 가속 운동이 되는 거죠. 두 개를 합치니까. 그런데 야, 옆으로 던진 새끼도 아래로는 무슨 운동해? 자유낙하 운동이야. 옆으로는 등속하면서 아래로는 자유낙하라고. 그러면 이 새끼하고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하죠. 얘하고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다고? 그래서 잘 보면 높이가 똑같아요. 칸 잘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근데 내려올수록 간격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 넓어지지? 왜? 가속 운동하니까. 근데 옆으로는 무슨 운동? 옆으로는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이에요. 간격이 일정하다고. 옆으로는. 왜? 옆으로는 힘 작용했어, 안 했어? 던져진 물체는 뭐만 작용한다? 중력. 중력은 연직 아래로만 작용하지. 그러니까 옆으로는 무슨 운동? 등속 운동. 그럼 옆으로 얼마 갔냐고 물어보면 떨어진 시간 계산 아까 할 수 있죠? T는 루트 G분의 2H. 시간 나오죠? 거기다 속력 곱하면 옆으로 간 거리가 나오는 거야. 존나 간단하지 않냐? 이 정도는 간단하지. 옆으로는 무슨 운동? 아래로는 가속. 자유낙하 운동. 그래서 옆으로 얼마로 던지던 5로 던지건 15로 던지건 20으로 던지건 30으로 던지건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때야 돼? 다 똑같아야 돼. 옆으로 얼마의 속력으로 던지던 중요한 건 뭐만 중요해? 높이만 중요한 거야.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나? 높이에 의해서만 결정나. 단 아래로 던지면 안 돼. 수평으로는 얼마로 던지건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다? 똑같다. 오케이? 왜?
옆으로 손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더 이상 힘 작용이 안 해. 중력만 작용해. 뭐만 작용해? 중력은 어디로만 작용해? 아래로. 옆으로는 더 이상 힘 작용하지 않지. 그러니까 옆으로는 무슨 운동해? 힘 작용 안 하면 등속 운동. 중력은 아래로만 작용하니까 아래로는 가속 운동. 그래서 옆으로 5로 던지건 10으로 던지건 100으로 던지건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오케이? 지금 요 말을 뭐라고 졸라 복잡하게 써놓은 거야. 자, 시간이 갈수록 자유낙하니까 속도 빨라지지. 그럼 요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얼마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가속도. 자유낙하 가속도 얼마나 그랬어? 자유낙하 가속도. 그래, 그래서 이 기울기가 9.8인 거야. 내가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냐? 얘는 힘이 없지. 수평 방향으로 힘 없지. 그러니까 등속. 던졌을 때 그 속력.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는 옆으로는 등속이지만 아래로는 빨라지니까 점점점 빨라지는 운동이 돼야겠죠. 오케이? 저거 뭐라고 써있지만 결국은 X축, Y축 나눠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저 실험을 하면은 A와 B가 동시에 떨어진다. 오케이? 얘는 자유낙하를 해. 얘는 튕겨져서 이렇게 폼을 쏘는 운동을 해요.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이렇게 탁 치면 그대로 자유낙하라고는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동시에 떨어져야 돼. 왜? 높이가 같으니까. 오케이? 이 실험은 그거야. 하나는 요렇게 떨어질 거고 하나는 요렇게 떨어질 거거든? 근데 요 시간이 어때야 돼? 동시에 도달이야. 얘를 얼마로 때리건 상관없어. 여기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만 중요해? 높이만 중요해. 오케이? 그래서 아까 자유낙하 공식 3개 있었지? 속도 V는 GT. 뭐라고? 컴닝이라도 하라고. V는 T는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 T는 G분의 2H. 떨어지는 데 순간 속력 V는 루트 2GH. 결국은 3개야. 그리고 요거 되기 전에 있던 공식들 있지? 그거는 변형 과정이니까 필요할 때 변형시켜서 쓰면 되는 애들이에요. 이 3개가 가장 기본이에요. 사람들은 공식은 외우고 봐야 돼. 유도하는 과정은 무조건 하고 가야 되는 거야. 들어왔어 머리에? 외울 수 있겠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주는데 못 외우면 큰일 난다. 어떻게 더 간단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조지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속력과 속도의 개념. 뭐의 개념? 오늘 그만. 저기 누구 한 명 이거 해주세요. 선생님 이거 몇 페이지지? 162페이지에 속력과 속도의 차이부터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